지금 15억 초과 아파트 서울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2.5% 잡아도 됩니다. 자, 2.5%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런 거 자체가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처음 봤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잘 갖고 계시는 거 이제 시가 9억 원 초과, 시가죠? 예, 시가 9억 원 초과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9억 원 이하는 기존에 똑같이, 기존에 똑같이 LTV 40%가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20%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9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그만큼 더 줄어들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DSR도 더 강화가 됐죠. 강화가 되면서 대출이 점점 더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5억 초과, 초과 물건, 초과 물건들은 대출 아예 안 나오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 시점 자체를 계약일 기준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일로에서 시가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물량들 지금 막 그 전에 밀어내기 물량들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아마 둔촌주공 같은 데는, 둔촌주공은, 이 둔촌주공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피해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30평형대 한 1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일반 분양가. 그런데 걔가 얼마 갈까요? 얼마 갈까요? 지금 여기 강동이 15억 가요. 서울의 끝자락에 15억 갑니다. 얼마 가겠어요? 옆에 헬리오시티가 18억, 19억 가고요. 일단 15억은 넘겠죠? 그럼 대출 안 나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분양보증 심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허그에. 그러니까 이제 분양보증 심사를 들어간다는 의미는 어차피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세 기준, 그러니까 대출 신청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크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런 물건들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가 2006년도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가보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DSR이지만 그때는 이제 DTI 규제라고 있었어요. 이 DTI가 이제 소득 금액 대비 이제 대출 비율이죠. 지금 이제 DSR 같은 경우에는 총 부채. 그다음에 DTI는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내 소득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SR이 더 센 거예요. DSR이. 자, 그런데 2006년도에 그 당시에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DTI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DTI 규제가 어떤 아파트에 들어왔냐면 6억 이상 되는 아파트.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4억짜리가 다 6억 됐습니다. DTI 규제 안 받으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어떤 거냐면 9억 이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9억 되는 거예요. 2006년도에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13년 전이니까 벌써 잊어먹으셨겠죠. 어제 일도 모르는데. 그죠? 어제 일도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DTI 규제 들어오면서 6억 기준이 생기면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DTI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 전에 4억대 아파트 다 6억 된 겁니다.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대출 규제가 일단은 들어간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죠? 전세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은 대출을 막아버린다? 대출을 막아버린다라는 거는 돈줄을 재는 거거든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전세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당장 거기다가 지금 뭐 자사고 폐지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데 학군 좋은 데들이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전세가는 상당히 앞으로 이제 불안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또 패키지로 나올 게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가 내년부터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가 또 논의가 된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예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나오면서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세입자가 임차인이 이제 그전에 1년이었거든요. 근데 2년으로 늘어나면서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그 이제 기간 자체가 2년으로 늘어나면서 그때 임대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가 나오게 되면서 또 전세가 한 번에,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올려버리겠죠. 그 전에. 예, 그 전에 올려버리겠죠. 전세도 불안한데 전월세 상한제 얘기 나오면 또 올려버리겠죠.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죠? 예. 그러니까 임대 시장도 상당히 지금 불안할 겁니다. 내년 시장 같은 경우는. 예. 저는 이런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거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뉴스를 보니까 지금 15억 초과 아파트 서울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2.5% 잡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누가 나왔어요. 자, 2.5%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 자체가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지금 중위 가격이 8억 8천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중간 가격이 8억 8천입니다. 예. 그러면 자, 이런 거죠. 집 살려면은 9억 이하짜리만 사. 그럼 대출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중위 가격이 8억 8천이에요. 중위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이 대출 규제가 상당한 파장을 날 겁니다. 예. 자, 지금 최근에 집값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거는 공급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공급이 안 될 건데, 공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그러니까 뭐냐면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마케팅으로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그럼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 이렇게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금 소규모 정비 방식으로 지금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뉴타운 지역들이요.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데가 51%예요. 51% 해제 안 됐으면 그만큼 아파트 공급 더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여기 데이터 안 나왔으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예. 자, 지금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데이터입니다. 이때가 뉴타운 출구자작하면서 구역지역 많이 해제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연평균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량이 3만 1,000가구예요. 연평균. 그런데 서울에서 아파트가 필요한 수요가요. 연평균 4만 가구입니다. 해마다 10,000가구씩 부족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3만 1,000가구 중에 택지에서 공급된 게 8,000가구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마곡지구라던가 이런 데서 서울 내 택지에서 공급된 게 8,000가구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택지가 없죠. 서울에 남은 택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해서 23,000가구 공급된 겁니다. 왜? 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줬으니까 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물론 이번 정부에서도 사실 부동산 정책을 완전 실패한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도 안 좋아요. 저도 가격 오르는 거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도요. 제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는 거는 얘보다는 얘가 좋아서 얘가 더 많이 올라야 돼요. 근데 다 올랐어. 제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 제가 설 자리, 아니,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저는요, 제가 산 것만 오르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저도 그냥 전형적인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남들이 산 게 오르면 배가 아파 죽겠어요. 예? 아니, 투자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A, B 중에 B를 사는데 얘가 엄청나게 올랐어. 그래야지 내 기분이 좋은 거야. A, B 같이 오르면 안 좋아요. 내 것만 올라야지. 그죠? 둘 다 오르지 않으면 제가 또 있으면 안 되죠. 네. 자, 여하튼.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금 3만 1,000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8,000가구는 택지고요. 앞으로 택지 서울에 없죠?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 중에 51% 해제가 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정부도 잘못했지만 정책을 잘못 쓴 거죠. 처음부터 정권 출범부터 차라리 공급에 대한 대책을 계속 내놨으면 상관없어요. 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아파트를 사는 거거든요. 주택을 사는 거잖아요. 그 불안감을 잠재우려면 공급을 해주면 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뭐라고 했냐면 수도권 지역의 공급은 충분하다. 충분하거든요. 저기 파주 같은데. 충분해요.
그러니까 양은 충분해요. 사실 우리 수도권적으로 보면요. 사실 이번에 그 작년에 나온 12월 달에 나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아니더라도요. 그 양은 충분해요. 30만 가구 공급 안 했어도 됐어요. 양은 충분하죠. 이제 질이 떨어지는 거죠.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공급이 없는 거죠.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양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권 초반기부터 공급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수요자들한테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워줬다면 이러진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정책이 실패도 했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보면 줄어들은 거예요, 지금. 연평균 4만 가구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3만 1천 가구밖에 공급 안 됐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년도까지 다 4만 가구 이상입니다. 내년까지. 근데 내후년부터 또 3만 가구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데이터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려주는 대책을 나왔어야 되는데 공급이 사실 줄어든 건 똑같아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산수예요, 산수. 자, 강남 재건축 보죠. 자, 강남 재건축 중에 지금 저층 재건축 끝났죠. 이제 다 끝났잖아요. 뭐 가락시형 고덕쪽 5층짜리 재건 다 끝났잖아요. 개포중원부터 뭐 반포중원 좀 남아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럼 앞으로는 재건축이 되더라도 중층밖에 안 돼요. 또 리모델링이라던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저층에서 지금 중층 재건축 시대로 넘어갔다라는 의미는 과거에 비해서 분양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일반인한테 갈 게. 5층짜리 3층 올리는 거나 15층짜리 30층 올리는 거나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량 자체도 재건축만 보더라도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물량이. 지금 재개발 사업도 물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공급은 충분하다? 공급이 없다라는 이런 공포 마케팅을 펴고 있다? 이번 나왔잖아요. 12월 16일에 대책 나오면서. 공급이 없는 게 사실인데. 아, 공급은 많다니까요. 저기 파주에 많아. 공급 엄청나게 많아요.